저는 공부할 때 공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읽진 않았습니다. 그저 좋아서 읽었을 뿐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틈나는 대로 들러서 서가 사이를 거닐곤 했어요. 이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에 관한 책을 읽으면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주로 읽은 책은 심리학이나 인물 평전이었습니다. 칙센트미아이나 하워드 가드너의 심리서적을 읽으면서 공부 방법을 점검했고 인물의 평전에서 자극을 받아 슬럼프를 벗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독서란 보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발버둥의 일환인 셈입니다. 코르시카 섬 출신 시골뜨기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귀족 자제들로 가득한 포병 학교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도,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이 최고의 무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속에 틀어박힌 채 콩을 삶아 먹으며 훈련했다는 사실도 그런 발버둥의 와중에서 마주친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차마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작가는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고 요리사는 요리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을 읽으면 대개는 그것이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공부에 관한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공부가 하고 싶어질 겁니다. 365 공비타민, 가끔은 공부에 관한 책을 읽자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뉴포트의 딥워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워크에 들어가는 특별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금까지 딥워크가 주는 이익도 들었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딱 딥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금방 흐지부지 된다. 바로 이런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영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딥워크를 실천하는 분들이 딥워크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의식을 치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리추얼 책을 간간히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유명한 작가, 학자,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행위를 위해 자신만의 어떤 의식을 치렀는지에 대한 책이 리추얼이었죠. 오늘 이 부분에서요, 그 리추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리추얼을 치르는 것은,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은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우리의 무의식이 일상에서 벗어나 딱 딥워크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집중이 안 되는 교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우리는 일상에서 딥워크를 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무계획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다. 퓰리처상을 받은 전기 작가인 로버트 카러도 그렇다. 2009년에 그를 소개한 기사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카로의 사무실의 모든 공간은 규칙에 따라 통제되어 있다. 책을 놓는 위치, 노트를 쌓는 위치, 벽에 거는 장식, 심지어 사무실에서 입는 작업복도 마찬가지다.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을 마무리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엄격한 구조를 일에 적용했다.
나중에 찰스 다윈의 아들인 프랜시스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다윈은 정확하게 아침 7시에 일어나 짧은 산책을 했다. 그 다음 혼자 아침을 먹은 뒤 8시부터 9시 반까지 서재에서 글을 썼다.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전날 온 편지들을 읽는 데 할애했다. 그리고 다시 12시까지 서재에 들어박혔다. 집필을 마친 다음에는 집을 한 바퀴 도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으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했다. 그의 일과는 만족스러운 아이디어가 나온 후에야 끝이 났다. 5년 동안 유명한 사상가와 저술가들의 습관에 대한 자료를 모은 저널리스트 메이슨 커리는 이런 체계적인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술가들은 영감에 따라 일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창의성이 번개처럼 내리친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끔찍하고도 끔찍한 계획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지기를 바란다. 사실 창의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영감 따위는 무시하라는 거다. 그렇다. 같은 주제를 다룬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더욱 직설적으로 뛰어난 창의성을 지닌 사람들은 예술가처럼 생각하되 회계사처럼 일한다 라고 밝혔다. 우리가 딥워크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려면 앞에서 언급한 유명한 사상가들처럼 엄격하고 유별난 방식으로 의식, 리추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흉내를 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카로와 다윈 같은 뛰어난 사상가들은 유별나게 보이려고 의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 몰입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두 뇌를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고는 퓰리처상을 타거나 거창한 이론을 구상하지 못한다. 그들이 치른 의식, 리추얼은 그들로 하여금 더 깊고 오래 몰입하도록 해주었다. 만약 그들이 진지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감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훨씬 작은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딥워크를 하기 위한 의식에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은 사람과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효과적인 의식을 만들기 위해 따져야 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 먼저 장소와 시간을 보자. 딥워크를 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가령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딥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 나의 동료 교수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호텔에서 쓰는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표지판을 사무실 문에 걸어둔다. 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작업 방식이 있다. 딥워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 가령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20분간 작성한 글자 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듭 구분하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따져야 한다. 그러면 쓸데없이 의지력을 낭비하게 된다. 보조 수단을 갖추는 것도 유용하다. 충분히 몰입한 상태에서 두뇌를 쓸 수 있도록 보조 수단을 갖춰야 한다. 가령 좋은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시작하거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음식을 마련하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할 수도 있다. 2007년 초겨울이었다.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죽음의 성물을 완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수억 명의 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서 나온 6권을 아울러야 했기에 그 압박감은 엄청났다. 팬들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딥워크가 필요했다. 그러나 에딘버러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는 집필에 집중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롤링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죽음의 성물을 마무리할 무렵 유리창 청소부가 오고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개가 짖는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녀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에든버러 도심에 있는 5성급 호텔인 벨모럴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작업실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 호텔을 골랐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글이 너무 잘 써져서 다음 날도 다시 돌아왔죠. 결국은 여기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딘버러 성 근처에 있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들어가겠다는 롤링의 결정은 딥워크 세계에 속하는 흥미롭고도 효과적인 전략인 거창한 제스처의 훌륭한 사례다. 이 거창한 제스처라는 개념은 단순하다. 바로 딥워크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수반해서 환경에 극단적인 변화를 주는 거다. 이를 통해 일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다.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바꾸면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고 의욕과 활력이 늘어난다. 딥워크를 하는 다른 유명인들의 습관을 조사해보면 거창한 제스처 전략을 종종 접하게 된다. 가령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로 일할 때 일반적인 업무와 가족을 위한 일들을 제쳐두고 오두막에서 논문과 책을 읽는 생각 주간을 갖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령 그는 생각 주간을 통해 인터넷이 업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시애틀에 있는 본사의 사무실에서도 그가 생각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리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틀어박히는 신선한 환경은 원하는 수준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었다. 유명 작가인 데니얼 핑크나 마이클 폴란을 비롯한 많은 저술가들은 종종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지필용 오두막을 짓고 연중 내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런 별채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트북과 노트북을 놔둘 만한 평평한 책상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두막을 설계하고 짓는 그 거창한 제스처들이다. 이렇게 거창한 제스처라고 해서 모두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 병적으로 경쟁심이 강한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 윌리엄 쇼클리는 트랜지스터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해외 학회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고 시카고에 있는 호텔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방에서 나온 그는 자신이 고안한 결과물을 항공 우편으로 보냈다. 이렇게 집중적인 몰입을 통해 고안한 접합 트랜지스터로 그는 나중에 노벨상을 탔다. 일회성인 제스처로 성과를 낸 더욱 극단적인 사례는 기업가이자 SNS 개척자인 피터 쉔크먼의 이야기다. 인기 강연가로서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는 문득 고도 3만 피트가 집중을 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나를 방해하는 대상이 없이 한 자리에 갇혀 있으면 그때는 생각밖에는 할 것이 없다 라고 적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불과 2주 뒤에 마감을 짓겠다는 원고 출판 계약을 맺었다. 2주 안에 마감 시한을 맞추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다. 쉔크먼은 몰입 상태를 얻기 위해 유별난 짓을 한다. 바로 동경행 왕복 비행기표를 끄는 것이다.
그는 일본으로 날아가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글을 썼고 일본에 도착해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글을 썼다. 그 결과 미국을 떠난 지 30시간 만에 완성된 원고, 초고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비행기표를 사는데 4,000달러가 들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몰입을 가능케 한 요소는 단지 환경의 변화나 고요한 장소에 대한 탐색만이 아니다. 주된 요소는 당면한 과제에 대단히 진지하게 헌신하는 마음가짐이다. 글에 집중하려고 특이한 장소로 가거나 단지 생각하려고 일주일을 비우거나 중요한 발명을 위해 호텔방에 갇히는 것과 같은 제스처는 딥워크의 목표를 격상시켜서 필요한 정신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때로 우리는 깊이 몰입하려면 우선 거창하게 시작해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의 딥워크 중에서 딥워크에 들어가는 거창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